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이제 14주 3차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또 이제 새로운 주제를 제가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그 내용이 또 이제 연결 내용이 아니라 다른 주제라서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경영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금융기관에도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금융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핀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번 학기 마지막 주제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핀테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핀테크 사업의 어떤 그런 발전 방향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핀테크가 무엇인지 먼저 뭐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뭐 큐레이션 비즈니스 이야기했는데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뭐 제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핀테크의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 관점에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서비스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각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유형이 뭐 요즘은 이제 정해진 게 아니고 점점 더 계속 이제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산업이 일으킨 어떤 영향과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핀테크의 개념과 유형은 핀테크도 이것도 이제 또 두 개가 용어가 이제 합쳐진 건데 파이낸셜 아니 파이낸스 금융 재무라고 하죠. 그다음 테크놀로지 이제 기술이 이제 결합해서 핀테크라고 부릅니다. 이제 금융 관련된 기업과 기술이 조합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테크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테크핀은 뭐냐 이제 기술 관련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주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뭐 이런데 이런 기술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해서 테크핀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핀테크는 이제 최신 컴퓨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금융기관과 어떤 차별화된 송금, 결제, 자산 관리, 각종 금융 서비스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제 이런 그 IT 관련된 그 기능이 금융 산업에 들어온 게 아주 오래 전부터예요, 실제. 뭐 옛날에 금융업계가 뭐 세계 대전 이후에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사무 자동화와 전산화를 통해서 이제 업무 그 효율성을 이제 좀 높였고 1950년 좀 더 올라가서 1950년대 신용카드 뭐 1960년대 ATM 여러분들 뭐 ATM 지금 다 쓰고 있죠. 요즘 ATM도 잘 쓰지도 않습니다. 뭐 저기 현금 인출 안 하는 이상은 웬만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또 많이 하기 때문에 90년대, 80년대에 와서 이제 전자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고 2000년도 초반에 개인 컴퓨터가 이제 많이 보급되고 난 이후 온라인 뱅킹 뭐 이런 금융 산업에서 이제 기술 기반으로 해서 계속 혁신이 이제 이루어져 있었죠. 근데 왜 지금 핀테크라는 용어가 또 어찌 보면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런 핀테크가 왜 요즘 또 나오게 됐냐?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뭐 ATM이 처음 나왔다, 온라인 뱅킹이 나왔다, 그때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금융 혁신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와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뭐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혁신의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관이라는 거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늘어나고 정보 기술의 중심이 이제 개인용 PC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모바일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모바일 뭐 채널을 통한 금융 거래가 이제 빠르게 늘어났죠. 요즘 뭐 웬만한 은행들 전부 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전통적인 어떤 금융 서비스 대체를 위해서 보통은 과거 이제 은행 지점에서 다 했던 것들이 모바일로 다 왔죠. 실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금융기관의 그 은행 지점들 있죠. 지점들이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1층에 많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층, 고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가 건물에서 보통 1층이 그 임대료가 제일 비쌉니다. 굳이 이제
지점 방문 고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층에서 그 지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은행 직원이 했던 그 프로세스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형태로 이제 변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그 변화가 이제 범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금융 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고 있다. 모바일 통해서 이제 온라인상의 송금, 뭐 전자화폐 이용하거나 뭐 카드사하고 온라인 결제 대행, 간편 결제 서비스, 뭐 자산 관리 시스템, 온라인 뭐 주식, 채권, 뭐 선물 투자 플랫폼, 뭐 대출 심지어 예? 창업자금 지원, 투자 관련 플랫폼, 뭐 개인 대 개인 금융 서비스 P2P라고 하죠. 이 전부 다 모든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그것이 다 온라인 기술이 접목이 된 형태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송금하고 뭐 돈 찾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ATM 쓴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기술이 이제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기술 간 상호 작용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파괴적 기술, 기존의 그 프로세스를 이제 다 바꾼다는 거죠. 파괴적 기술에 의해서 파괴적 혁신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핀테크 관련된 기술은 뭐 모바일,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뭐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뭐 모든 기술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핀테크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인 대 개인 간 대출, P2P 랜딩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진화하고 개발이 되었고 빠르고 효과적인 서비스다. 실시간 업데이트나 모바일 기술과 같은 이제 다양한 어떤 첨단 기술을 통해서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비용이 저렴하다. 송금할 때 거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용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획기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산 관리 핀테크 회사들은 뭐 다양한 소비자의 어떤 그런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개개인에 필요한 어떤 가장 적절한 상품을 제공해 줍니다. 신용카드 회사도 개인의 어떤 소비 패턴에 맞춰서 그 개인한테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추천도 해주고. 미래 예측 모델링, 프리딕티브 모델링 해서 예측과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개인 기호에 맞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프리딕티브 애널리시스에서 우리가 뭐 거기 빅데이터 애널리시스의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고객의 어떤 그런 행동, 취향에 맞춰서 미래를 예측해 준다는 거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서비스,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핀테크를 통해서도 가능해지고 있다 해서 이러한 그 핀테크의 특징을 가지고 지금 핀테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영역을 이제 크게 이제 나눠서 좀 보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보통은 이제 핀테크 기본 이해하는 그런 강좌에서 보시면 사업 영역이 지급 결제,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급 결제는 간편 송금이나 간편 결제와 같이 소비자들이 이제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여러분들 많이 쓰는 온라인 결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이제 지급 결제 서비스고 금융 데이터 분석은 이제 개인과 기업 고객과 관련된 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해서 세부 영역이 뭐 신용 조회, 보험 뭐 이런 거 할 때 활용이 되고 있고 금융 소프트웨어는 좀 더 이제 진화된 그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업무와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해 준다 해서 기업이 뭐 리스크 관리나 은행 결제나 뭐 자산 관리, 보험 회계 이런 것들 다 이제 금융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은 이제 전 세계 기업과 고객들이 이제 금융 그 회사의 어떤 개입이 없이 자유롭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기반의 그 장소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P2P 대출 사이트나 뭐 무역 플랫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분야다. 먼저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보시면 간편 송금은 뭐 핀테크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디 있죠? 여기 뭐 제일 많이 알려진 뭐 토스, 예?
뭐 비바 리퍼블릭에서 이제 해주는 토스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가 뭐 쉽고 빠르게 빠르고 저렴하게 뭐 송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토스 같이 개인 간 소액 송금이나 그 다음 토스 말고 이제 TRAN 트랜스퍼 와이즈 이런 회사는 이건 이제 국가 간 송금입니다. 국가 간 송금. 국가 간 송금이 좀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틀리니까요. 이게 그래서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송금 지급 결제망 수입이 아니 이게 뭐냐면 내가 미국에 돈을 보내고 싶으면 수수료가 막 나옵니다. 수수료가. 예. 그러니까 환율로 바꿔서 수수료 나오고 내가 보낼 때 수수료 나오고 그쪽에서 받아서 이제 찾는 사람이 또 수수료 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페어링 한답니다. 페어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국에서 돈을 보내고 싶은데 미국에서 내가 보내는 그 한국 돈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기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페어링, 트랜스퍼 와이즈가 하는 서비스입니다. 송금 자체가 되게 이제 간단하고 이제 저렴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세계 핀테크 기업, 유망 핀테크 기업 뭐 한 30개에서 항상 그 순위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드는 핀테크 기업이고 그 외에도 네이버 페이, 뭐 카카오 페이, 뭐 페이코, 뭐 체크페이 뭐 이런 금융 기업이 운영하는 뭐 뱅크 월릿, 그다음에 우리은행 이제 뭐 퀵 송금 기타 등등 뭐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런 간편 송금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도 뭐 요즘 뭐 저도 뭐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이나 뭐 PC에 등록한 후 간단한 인증과 결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제 프로세스를 단순한다. 해서 편리합니다. 빠릅니다. 보안성은 아직 모릅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예. 근데 편리와 속도와 보안성 간의 어떤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의 페이팔과 중국의 알리페이가 뭐 가장 대표적인 예고, 국내도 이제 뭐 네이버 엠페이 뭐 이런 것들 이제 간편 결제 뭐 거기 뭐 별거 아니죠. 거기에 이제 보통 신용카드 이런 것들 이제 등록해놓고 바로 이제 개인 인증만 거치면 제품 살 때 뭐 우리 신용카드 뭐 번호 12개 입력하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등록해놓고 인증만 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게. 그 말고도 저기 여기저기 뭐 그렇게 이제 결제 정보를 등록한 후에 바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안적인 면에서 좀 걱정을 해서 이제 안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내 같은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가 일평균 이용 건수가 이용 금액은 87.5% 86.2%가 증가한 392만 건 1260억 2,800만 원 기록했다 해서 뭐 그만큼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제 구매하고 결제도 간편 결제 형태로 이제 많이 쓴다. 간편 결제 종류로 해서 뭐 NFC에서 뭐 우리 그 카드에 그 넣어놓고 이렇게 뭐 되는 거 있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QR 코드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제 간편 결제 이용 순위 해가지고 이게 뭐 나와 있는데 각 그 산업별로 그 다음에 일평균 건수별 그 다음에 금액별 이렇게 계속 뭐 이게 지금 뭐 계속 증가네요. 계속 증가. 예. 나중에 뭐 저기 오프라인에서 뭐 결제하는 게 없어질 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저는 그 네이버 엠페이 간편 결제 씁니다. 저 외에 다른 친구들은 안 씁니다. 아직까지 카드 뭐 입력하고 뭐 이렇게만 이제 하고 있고. 자, 이런 그 핀테크 서비스 관련해서 결제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비교를 좀 보시면 기존의 결제 방식은 이제 지금 이제 공인 인증서 이제 뭐 없이 이제 뭐 공용 인증서가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카드 선택하고 그 인증서 선택하고 번호 넣고
이호 뭐 날짜 기간 그 있고 고해번호 넣고 기타 등등 뭐 이게 넣을 게 많습니다. 이게 귀찮아요. 카드 번호도 다 넣는 것도 귀찮은데 간편 결제는 그냥 결제 방법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끝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간편합니다. 비밀번호 요즘 이제 비밀번호 말고도 이제 보안 때문에 뭐 생체 인식 해가지고 뭐 안면 인식 뭐 이런 이제 인증 방법이 좀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편 결제가 한번 이제 편하다 생각하면은 이제 계속 그것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보안에 대한 부분은 뭐 무시를 할 수는 없는데 보안에 대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내 카드 정보, 내 그 결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잘 유지를 하기를 맡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핀테크 서비스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보 어드바이저.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로봇과 어드바이저 합성어 더하기 로봇이 어드바이저 무슨 뭐 저기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예, 그게 로봇이 로봇이 어드바이저 해준다 이제 그 말입니다. 로봇이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예? 말 그대로 인공지능 로봇이 자산 전문가인 사람을 대신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 로봇 어드바이저는 이제 투자자의 어떤 위험 감수 성향, 목표 수익률, 뭐 지금 뭐 성격 이런 것들 다 진단을 해가지고 그 고객한테 적합한 자산 배분 전략을 결정해서 소위 말하는 투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뭐 수익은 극대화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모델을 적용을 하는 게 기본 그 틀입니다. 틀. 예. 그렇다 보니까 로봇 어드바이저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분석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이제 항상 또 뭐 맞진 않지만 이러한 로봇 어드바이저가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유형이 고객 자문형, 금융회사 1인명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이게 점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오피스에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뭐 투자회사를 갔다 아니면 은행에 갔다 했을 때 거기서 어떤 뭐 펀드나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자문 인력이 고객한테 그 자문을 해줍니다. 해주는 게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그러한 방식이 점점점 AI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석 기반의 어떤 기술이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뭐 신용평가한다 할 때 가면은 뭐 신용평가를 하는 그 분이 뭐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치 입력해가지고 거기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고객 자문형은 1단계 자문 인력이 로봇 어드바이저의 자산 배분 결과를 활용해서 고객한테 자문을 한다. 2단계 운영 인력이 프로그램의 자산 배분 결과를 활용해서 고객 자산을 직접 운영한다. 일임시킨다 하는 말이고, 3단계 로봇 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 배분 결과를 고객한테 자문을 한다. 4단계 로봇 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 자산을 직접 운영을 한다 해서 이 점점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람의 개입이 없이 소위 말해서 기계가 지가 알아서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뒤에 데이터입니다. 로봇 어드바이저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융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고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객 취향에 대해서. 그게 따라서 어드바이저, 즉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은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 카카오뱅크가 2017년 2017년 4월에 K뱅크, 7월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시작했죠.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만 저도 여기 뭐 K뱅크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계정 여는 것도 스마트폰에서 뭐 금방 간단히 했고, 그 다음에 뭐 사용도 뭐 되게 편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간단한 것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미 나왔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지금 없었고, 시공간 확대해서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보니까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계좌 신청, 계좌 개설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고 요즘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매장 오프라인을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운영비가 적게 드니까
그 금리도 이제 좀 낮게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금융 상품 확대도 하고 있고, K뱅크는 이제 뭐 저기 통신회사에서 이제 하는 거고, 뭐 해결해야 될 그런 그 문제점 중에서 지점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조금 저기 뭐냐 불편하다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사소한 거고, 먼저 이제 은산분리 규제에서, 은산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행법상 산업자본, 은이 은행이고 뒤에 산업이다. 은산.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대해선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합니다. 은산분리라고 하는 게 은행법상 산업자본, 즉 비금융 주력자죠. 예. 예. 4%만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거는 이제 재벌 기업이 은행을 자기 금고처럼 이제 뭐 쥐락펴락 이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 막고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한 조치입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못하게 이제 하려고, 은행 산업에서는 일반 그 기업 자본이 그 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4%까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 기업, ICT 기업의 어떤 그런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어떤 잠재 그 기업들이 은행앱에 주도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K뱅크는 통신사 이제 KT가 설립해서 주도했지만 실제 자본 조달과 경영권 행사는 제약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 대출 영업이 수시로 뭐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고, 예, 국내에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제 정보기술 기업이 주도하고 있기는 한데,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IT 기업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1월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혁신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에 한해서 지분 한도로 이제 34%까지 이제 좀 완화를 지금 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차별성의 지속 좀 확보해서 K뱅크랑 뭐 카카오뱅크 이제 최근에 뭐 그 보여준 그 강점들은 이제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고, 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이 결국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기존 은행들도 이런 그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좀 차별화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비대면 거래 불확실성, 이거는 뭐 사람들이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하냐, 뭔가 이제 우리가 사람 얼굴 안 보고 하면 돈을 보냈는데 제대로 보냈나? 이게 뭐 세금을 냈는데 제대로 내졌나? 뭔가 확인이 없는 그런 게 없으면은 뭔가 좀 약간 마음이 불안하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하는 게 비중이 이제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은행 사업 중에서 정말 은행에 이익을 주는 거는 아직까지 대면 거래거든요. 예. 자산 관리나 담보 대출 같은 그런 영업입니다, 실제. 예. 기존 은행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구축한 방대한 노하우와 이제 높은 진입 장벽을 인터넷 전문 은행이 그걸 이제 넘어설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의문이죠. 자, 핀테크 서비스 딴 것 중에 하나 이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도 잠시 나왔었는데, 예전에 다른 그 강의 이제 할 때 대중들로부터 이제 자금 조달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 핀테크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고, 온라인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제도. 그래서 보통 이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검증, 투자자 다수에 있어 투자한다 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형, 대출형, 증권형, 뭐 그 다음에 이제 투자형으로는 이제 대출형, 증권형이 있고, 비투자는 기부형, 구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크라우드 펀딩의 국내에서 뭐 가장 그 단적인 예가 이제 뭐 많이 있습니다. 저기 와디즈도 있고, 뭐 오마이 컴퍼니도 있고, 뭐 텀블벅 뭐 이런 데도 있고, 약간 그 펀딩 그 사이트마다 그 특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이제 대출 형태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개인들한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이 나면 이제 그 돈을 이자를 줘야 되고, 증권형은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을 이제 받는 그런 형식이고, 기부는 말 그대로 그냥 기부를 하는 거고, 이제 구입은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 창업하는 기업들이 뭐 제품에 대한 호응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레그텍은 이것도 또 이제 또 합성어네요. 레귤레이션과 이제 테크놀로지 이제 두 개 합성어로서 이제 기업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규제 준수, 내부 통제 등의 어떤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그 준수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그 준수 뭐 어떤 의무를 준수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기업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규제 준수, 내부 통제 등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법규를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서 금융 당국의 여러 법률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어떤 자동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그 미국발 2008년도인가 그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당국이 규제 감독이 이제 더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런 그 좀 더 이제 이 레그텍이라는 게 이제 더 이제 그 주목을 이제 받게 되었고, 근데 이 그 규제가 이 분야가 규제 보고, 규제 준수, 거래 감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좀 틀려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손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규제 보고는 이제 규제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실시간 보고해 주는 거, 규제 준수는 기업이 이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제 그 알아보는 거고, 감시는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건데, 미국발 그 금융 위기 이후로 이런 그 금융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그텍 그 해결 문제는 법적 규제, 데이터 표준화, 시간 제한, 뭐 규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금융업계 간의 네트워크 필요하다 해서 레그텍이 아직까지 뭐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그 몇 가지 그 이슈들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국내 말고도 저기 어디야 해외에서도 이걸 이제 계속 그 표준화된 어떤 그런 그 스탠다드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이런 그 핀테크 산업의 의의와 발전 방안에서 그 핀테크라고 하는 건 어째 보면은 금융 산업이 계속 지속되는 이상 뭐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과정에서의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IT와 금융이 뭐 접목이 되면서 뭐 새로운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제 이제 그 핀테크 산업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처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금융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력은 이제 규제가 이제 되게 심한데, 핀테크 쪽만 상당히 이제 느슨하게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었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하는 환경이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서 핀테크 확산에 따라서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의 그 편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는데, 모바일 키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제 할 수 있고, 시공간 확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 접근성과 선택권이 이제 개선이 되고 수수료 자체도 낮아진다 해서, 이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어떤 그런 편익이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효율성 제고에서 금융 시스템 서비스 그 제공 비용이 낮아지고 품질은 개선되는 이런 전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 이제 개선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지점 유지 비용이나 뭐 예금 대출 심사 인력 비용, 뭐 각종 문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없죠.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예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 말고 그 일반 금융기업보다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수익 기반이 약화된다.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금융회사 이용도 감소, 개인 대 개인 거래가 확산이 된다 해서 전통적인 어떤 금융회사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수요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뭐 옮겨오니까 뭔가 이제 좀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금융 관련된 보험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전통적인 그 기업은 수익 기반을 기존에 쓰던 그 방법에서 뭔가 새로운 형태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금융 인프라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국내 금융 산업은 이제 과거 이제 고도 성장 시기에서 실물 경제 지원과 활성화 위해서 이제 정책 도구로서 이제 뭐 역할을 했는데 시장 원리에 따라서 어떤 그 자율적인 형태의 발전이 이제 어려운 구조로 이제 성장해서 중앙 집중 형태의 금융 인프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앙 집중 형태. 그게 이제 중앙에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송금을 하더라도 내 친구한테 송금을 하더라도 내가 은행에서 이야기를 해서 은행이 그걸 이제 처리하는 중앙 집중이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저기 신용카드 결제도 마찬가지고 중앙에 누가 항상 있습니다. 기능을 하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이거든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제 분산 원장,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그 원래 정보가 이제 분산, 여러 군데 다 분산을 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분산 원장 기술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중앙 기능을 담당했던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외탁업결제원 기관의 역할이 이제 변화가 생겨난다 해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기 이야기하기는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중앙이 없는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인데 지금은 이제 금융 산업에서 사용자 A, B, C, D, E, F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 중앙에 이 뭐 은행이나 기관 여기 나와 있는 그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외탁결제원 여기에 다 거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A, B, C, D, E, F가 서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바로 없이 연결합니다. 그러면 보안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이 이제 없는 게 뭐냐면 A가 C에 보내는 그 정보가 복사가 그 이제 분산 원장이거든요. 그게 D, A, B, C, D, F에도 똑같이 그 소위 말해서 복사본이 다 갑니다. 다 가요. 그래서 이 E가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머지가 다 그 나쁜 짓을 하는데 동참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A, B, C, D, F 6명을 이야기했지만 이 블록체인상에서는 6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사용자들이 다 그 분산 원장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실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어떤 그런 그 여건 조성해서 지금까지 국내 핀테크 서비스는 뭐 결제, 송금, 보안, 인증에 이제 집중돼 있어서 다양성이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기술 발전, 규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바뀌고 규제가 기술 발전을 신속하게 반영하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전부 뭐 나중되면 뭐 전부 다 이제 핀테크 형태로 다 바뀌겠죠. 그 다음에 기존 금융 서비스의 그 고도화 발전 방안으로 각 금융별로 이제 금융권별로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마련한다. 금융 데이터 분석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빅데이터 분석. 금융 산업이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뭐 IT 기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는 이게 혁신적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신기술 융합 촉진,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신기술을 융합해서 금융산업도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 기반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금융 혁신 리스크 관리, 이제 핀테크 혁신으로 인해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편의성,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새로운 위험 요소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사이버 위협, 보안. 보안 기술에 대한 취약점은 뭐 핀테크 산업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저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면 채널 그 활동이 이제 증가하고 뭐 외부 아웃소싱이나 뭐 협력, 데이터 공유, 통한 외부 제3자 개입 증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고객 확인, 뭐 정보 관리, 소비자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위험도가 이제 높아지고 또 그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도 다른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레그텍 솔루션 이제 규제와 이제 기술이죠. 기술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빨리 이제 뭐 정립되어서 도입을 해가지고 기술적 측면에서 투자와 적극적인 활용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4조 마지막 강의에서는 핀테크에 대한 기본 개념과 특징, 그 다음에 핀테크 서비스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각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핀테크가 일으키는 어떤 그런 영향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발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강의를 이제 하시면서 뭐 오랜 시간 많은 강의를 저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한 학기 동안 또 이렇게 뭐 스크린 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강의에 참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경영정보 관련된 어떤 조직의 뭐 다양한 시스템, 그다음에 각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유형의 시스템들이 있는지 경영정보 관련된 뭐 데이터나 뭐 시스템 개발 분석이나 전자상거래나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학기 뭐 마치고 나서도 또 다른 이제 관련된 뭐 질문이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걸로 이번 학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